여행사에 이렇게 당했습니다.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2,500만 원 해외여행을 이렇게 망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스듬하게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빛 사이를 떠다니며 천천히 가라앉았고 저는 침대 끝에 앉아 그 움직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든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러나 오늘만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행 가방이 방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3번이나 짐을 풀었다 다시 쌌습니다. 약통, 여벌 옷 모자, 선크림, 물티슈, 손수건. 손이 가는 대로 넣었다가도 이건 정말 필요할까 싶어 빼고 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며 다시 넣었습니다. 여권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10년 전 갱신할 때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베트남. 평생을 부산에서 살았던 제게 해외여행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중학교 국어교사로 35년을 일했고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병원비 대느라 여행은 늘 미뤄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걷는 법, 조용히 밥 먹는 법, 텅 빈 집에서 잠드는 법.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손녀 지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응, 벌써 일어났어. 오늘이에요, 할머니. 베트남 가는 날. 지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28배 손녀는 제게 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했습니다. 작년 겨울 지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팔순 선물로 가족 여행 보내드릴게요. 해외로요. 저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그것도 14명이나 되는 온 가족이 함께 간다니. 지수야, 그게 얼마나 비싼데. 괜찮아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 있어요. 할머니한테 써야죠. 지수는 대형 여행사를 골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곳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 패키지라는 상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맞춤형 해외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대리점에 직접 가서 식단이랑 일정 하나하나 다 협의했어요. 할머니가 못 드시는 음식, 걷기 힘든 코스 다 체크했어요. 지수는 3달 동안 여행사 직원과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 버스 좌석 배치, 휠체어 대여 여부, 응급약 준비 사항. 모든 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1인당 174만 원이에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비싸? 비싼 만큼 좋은 서비스일 거예요. 대형 여행사니까 믿을 수 있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4명이면 2,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수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어떻게 이 돈을... 할머니 가족들이 다 조금씩 보탰어요. 저는 총괄 기획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팔수는 한 번뿐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손녀가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신경 써주다니. 동시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든 평생 처음으로 해외 땅을 밟는다는 것.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는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큰딸 수진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든든하게 드세요. 비행기 안에서 입맛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 고맙다. 작은 딸 수민이 반찬을 더 올렸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약은 다 챙겼어? 응, 지수가 어제 다시 확인해줬어.
여권도? 그것도 확인했어. 수미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들 정훈이가 서울에서 전날 밤 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윤경과 손주 민준, 서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큰 사위 재호와 작은 사위 동현도 가족들과 함께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14명이 모이니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 북적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 베트남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12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어. 다낭이라는 곳이 바다가 예쁘다면서? 네, 지수 고모가 사진 보여줬어요. 진짜 파랗대요. 그래. 얼마나 파란지 직접 봐야겠다. 저는 웃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설렘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렌 게 언제였을까요? 젊었을 때의 설렘은 앞으로 펼쳐질 긴 시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여든의 설렘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마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절실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는 감사함,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떨리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많이. 좋으면서도 불안해. 이게 꿈 같거든. 내가 정말 해외를 가는구나 싶으면서도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 챙겨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일어난다는 것을요. 평생 교사로 살며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수업도 아이 하나가 코피를 흘리면 엉망이 되었습니다. 계획이란 늘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여행사에서 보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대형 승합차 2대였습니다. 14명이 나누어 탈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기사님들이 내려와 짐을 실었습니다. 김포공항까지 약 1시간 반 걸립니다. 편하게 가시죠. 가이드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이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가이드 이지현입니다. 편하게 지현 씨라고 부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이 어딘지 과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노인을 대할 때 습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승합차에 탔습니다. 수진, 수민, 지수가 함께 탔고 뒷좌석에는 손주들이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지수가 다시 한번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다낭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만 할 거예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시작하고요. 응, 알겠어. 식사는 다 한식으로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현지 음식 드시기 힘드실까 봐요. 그래도 베트남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럼 현지 식당도 한번 넣을게요. 제가 여행사에 말해볼게요. 지수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여행사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차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산, 들판, 아파트 단지. 부산을 벗어나며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멀미는 안 하세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물 드세요. 수민이 생수를 건넸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촉촉해졌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은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딸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이 몇 점 떠 있었지만 대체로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저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겠지. 생각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여든 평생 땅 위에서만 살았던 제가 하늘을 날다니 철새가 된 기분일까요? 아니면 신선이 된 기분일까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안내방송, 아이들 우는 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여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지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걸을 수 있어. 그래도요. 사람이 많아서 위험해요. 저는 지수의 손을 느슨하게 잡았습니다. 완전히 의지하지도, 완전히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들여다보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떴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지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윤혜심님 좌석은 15호입니다. 창가 자리세요. 감사합니다. 탑승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33번 게이트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철 덩어리가 날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하늘을 나는 거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옆에 앉은 손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10살 서연이는 저를 닮았다고들 했습니다. 둥근 눈과 작은 입. 응, 조금. 저도 무서워요? 처음 타봐요. 그래. 우리 같이 손잡고 탈까?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14명이 줄지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복도가 좁았습니다. 양옆으로 좌석이 빼곡했습니다. 15A 자리를 찾았습니다. 수진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안전벨트 매세요. 알았어.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가슴을 가로지르는 벨트가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비행기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냈고 점점 빨라졌습니다. 건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순간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졌고 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눈높이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세상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본 땅은 평평했습니다. 산도, 강도, 도시도 모두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80년을 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신기해서. 많이 떨리시죠? 응, 많이.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 위로 나왔습니다. 구름 위의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구름이 솜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파랬습니다. 지평선이 둥글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뒷좌석에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뻐.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할머니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니,
그냥 눈에 담을래. 사진보다 기억이 더 선명할 것 같아.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밥, 반찬, 빵, 과일.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넣었습니다. 딸들이 걱정할까봐였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는 한참을 날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의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변하는 모습, 햇빛이 움직이는 방향, 저 아래 가끔 보이는 땅의 색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곧 다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베트남어로 반복되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세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침을 삼켰지만 먹먹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들판, 구불구불한 강, 빨간 지붕의 집들. 한국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였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파랬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경계가 희미했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다낭이에요, 할머니. 지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파랗구나. 할머니, 내일 저 바다에 가요. 그래, 기대된다. 비행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덜컹거리며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드디어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80평생 처음 밟는 외국 땅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무릎이 뻐근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굳은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것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산의 여름과는 다른 습기였습니다. 더 끈적하고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덥죠? 조금만 참으세요. 버스에 에어컨 있어요. 지수가 부채질을 해줬습니다. 여행사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대형 버스였습니다. 옆면에 프리미엄 실버 투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지연 가이드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다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호텔로 이동할 거예요. 약 30분 정도 걸려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이 푹신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고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무리지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짐을 나르고 아이를 태우고 과일을 팔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오토바이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신기하죠, 할머니? 응, 정말 신기해.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가게마다 간판이 알록달록했습니다. 베트남어로 쓰인 글자들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옷차림도 목소리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베트남에 와 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설렘이 더 커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정문이 반짝이고 로비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웰컴 투 다낭.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카드 형태의 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803호실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열어드릴게요. 지수가 카드를 문에 갖다 대자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소파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파도, 그리고 모래사장. 사람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파라솔 아래 누워있는 사람, 물속에서 노는 아이들,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연인. 정말 예쁘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짠내와 함께 약간의 비린내가 섞인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부산 바다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부드럽지만 끈적한 바람의 결이 느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이것이 베트남의 바람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푹 꺼졌습니다. 매트리스가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베트남에 와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부산에서 눈을 떴는데 지금은 베트남 호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80의 나이에 다시 해외여행을 올 수 있을까요? 이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눈을 떴더니 벌써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벌써 저녁이야? 네, 1시간 정도 주무셨어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리가 조금 멍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면 늘 그랬습니다. 씻고 나올게.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흐릿한 눈,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난 아직 살아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호텔 내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14명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베트남까지 와서 한국 음식만 먹는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 입맛을 걱정해서 준비한 것이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은 뭐 해? 내일은 오전에 바나일 다녀오고요. 오후에는 해변 산책하고 저녁에는 자유 시간이에요. 지수가 일정표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바나일이 뭐야? 산 위에 있는 테마파크예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요. 케이블카? 저는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래요. 경치가 정말 좋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설렘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수가 가르쳐준 대로 창밖 바다를 찍었습니다. 첫날이 끝났구나. 내일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를 걷고 가족들과 함께 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174만 원이라는 비싼 돈을 낸 만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대형 여행사니까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가족들이 함께니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커튼은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여든의 설렘은 그렇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가끔 큰 파도보다 작은 결로 예고되는 법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깐 당황했다가 이곳이 베트남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바다가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바닷가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서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일어났어. 문을 열자 수진과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아침 식사 8시예요. 그 전에 로비에서 가이드 만나기로 했어요. 알았어. 준비할게. 편한 바지에 얇은 긴팔 셔츠를 입고 모자와 선크림도 챙겼습니다.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섰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가족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정훈이와 윤경, 손주들, 그리고 사위들까지 14명이 로비 한쪽에 모여 있으니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수민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언제 와? 곧 올 거예요, 아저기. 지수가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남 아시아계 남자였습니다.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명찰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하얀 그의 치아였습니다. 웃을 때마다 치아가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입니다. 여러분의 다낭 투어를 담당할 현지 가이드예요. 마르틴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은 정확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문장은 완벽했지만 억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제가 모실 거예요. 편하게 마르틴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유학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도 잘 알아요. 마르틴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정 설명드릴게요. 마르틴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바나이 다녀오고요. 오후에는 시장 구경하고 저녁에는 해변 산책 예정이에요. 식사는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침은 호텔 뷔페, 점심은 바나일에서 현지식, 저녁은 해산물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현지식이요? 할머니가 드시기 힘드실 텐데요. 지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습니다. 아, 괜찮아요. 바나일 레스토랑은 한식 메뉴도 있어요. 선택하실 수 있어요. 마르틴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달러도 받아요. 정말요? 그럼 환전 안 해도 돼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달러만 준비하세요. 훨씬 편해요. 마르틴의 말투는 선선했습니다. 능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을 수백 번 받아본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5년 동안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봐왔습니다. 거짓말하는 학생, 책임을 회피하는 학생, 자신감으로 부족함을 감추는 학생. 그런 학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르틴의 말투가 그랬습니다. 마르틴 씨, 정말 모든 곳에서 달러를 받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4년 동안 가이드 했는데 문제 없었어요. 마르틴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남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 1층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뷔페 형식이었습니다. 한식, 양식, 베트남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죽과 나물을 조금 먹었습니다. 엄마, 더 드세요. 수민이 계란말이를 제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충분해. 힘쓰셔야 되잖아요. 알았어. 저는 계란말이를 조금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르틴이 운전석 옆에 앉았고 저희는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바나일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려요. 편하게 쉬세요. 마르틴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가 좁아지고 굽이쳤습니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빼곡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추월하며 지나갔습니다. 1시간 후 바나일에 도착했습니다. 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래요. 경치 정말 좋아요. 마르틴이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날씨는 너무 더웠고 습한 열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피부가 따가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부채질을 해줬습니다. 응,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10분을 기다린 후 저희 가족은 케이블카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케이블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발 아래로 깊고 가파른 계곡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들이 빼곡했고 그 사이로 폭포가 보였습니다. 케이블카는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와, 진짜 높다. 민준이가 창에 얼굴을 붙이고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서운데 멋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초록빛 산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이 산봉우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높아 두려웠습니다. 케이블카가 흔들렸습니다. 20분 후 산 위에 도착한 우리는 케이블카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잠깐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니 산 위는 놀이공원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프랑스풍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점심 먹으러 갈까요?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정원 안쪽에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뷔페 형식이었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메뉴 있어요. 한식도 있고 베트남식도 있어요. 편하게 드세요.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저는 뷔페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식이 상태가 영 별로였습니다. 김치가 있었지만 색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갛고 물기가 많았습니다. 불고기라고 적힌 고기는 양념이 너무 달아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수민이 밥과 여러 가지 음식을 담은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지만 억지로 넘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원을 산책하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웃으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활짝 웃어보았습니다. 오후 3시쯤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버스에 올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시장은 다낭에서 제일 큰 전통시장이에요. 여기서 기념품 사세요. 가격도 싸요. 마르틴이 설명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좁은 통로에 가게들이 빼곡했습니다.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기념품, 온갖 물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호객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따라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가 좁아 사람들과 계속 부딪혔습니다. 지수가 파란색 실크 스카프를 하나 골랐습니다. 얼마예요? $10. 상인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달러 받으시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No, no. Vietnamese dong only.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달러 안 받아요. 지수가 당황했습니다. 현지화폐만요. 통. 상인은 손까지 내저었습니다. 지수가 마르틴을 불렀습니다. 마르틴 씨 여기 달러 안 받는데요. 아, 여기는 그런가 봐요. 환전해야 돼요. 마르틴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달러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대부분은 받는데 가끔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관전소 가까우니까 가서 바꾸세요. 어디 있는데요? 저쪽 끝에 있어요. 5분이면 돼요. 마르틴이 가리킨 방향은 시장 반대편이었습니다. 5분? 수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환전소를 찾아 시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습니다. 덥고 숨이 찼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작은 부스의 환전소 유리창 너머로 직원이 보였습니다. 정훈이는 직원에게 200달러를 환전해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베트남 돈을 건넸습니다. 두툼한 지폐 뭉치를 들고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땀은 계속 흘렀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 드세요? 정훈이가 생수를 건넸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가족들은 환전한 돈으로 티셔츠, 열쇠고리, 자석 등 기념품을 몇 가지를 샀습니다. 저는 기운이 없어 기념품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살 기운이 없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버스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구나. 마르틴의 말이 틀렸습니다. 달러가 통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다 받아요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아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식혔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조금, 호텔 가서 쉬세요. 응. 출발한 버스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35년 교사로 일하며 책임을 피하는 학생들의 말투를 수없이 봤습니다. 마르틴의 말투가 그랬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무겁고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엄마, 저녁 먹으러 가요. 예약되어 있는 시간이 6시래요. 레스토랑은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야외 테이블이 모래사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낭만적인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수가 의자를 빼줬습니다. 베트남어와 영어로 적힌 메뉴판이 나왔습니다. 사진이 있었지만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르틴 씨 뭐가 맛있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랍스터와 갖가지 해산물 요리예요. 얼마 후 주문한 랍스터가 나왔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강하고 비린내가 조금 났습니다. 밥도 찰기가 없고 푸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바다를 구경하는 동안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그의 말은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형 여행사라 믿었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식단, 일정, 모든 것을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된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처음에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더 남았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수가 보내준 여행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둘째 날 바나일 전통시장 해변 레스토랑 노약자 배려 완료. 노약자 배려 완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느 것도 배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손녀가 정성껏 준비한 여행이니까,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틈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도 일찍 눈이 떴습니다. 6시 반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어젯밤에 푹 잤는데도 피곤했습니다. 약을 먹고 옷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리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게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피곤해 보였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지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틴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데 괜찮아요. 유적지는 실내라서 비 와도 상관없어요. 마르틴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유적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늘 갈 곳은 참 조각 박물관이에요. 베트남 역사 알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에요. 마르틴이 설명했습니다. 30분 후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찼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겨우 계단을 올라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르틴이 설명했습니다. 30분 동안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조각상을 보고 사진을 찍고 기념품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갈 때도 힘들었습니다. 무릎에 체중이 실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점점 새졌습니다. 우산 있어요?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 그럼 뛰어가세요. 마르틴이 먼저 뛰기 시작했고 가족들도 따라 뛰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 뛸 수 없었습니다. 정훈이가 자기 옷을 벗어 제 머리 위에 덮어줬습니다. 버스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옷이 축축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젖었네요. 호텔 가서 갈아입으세요.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오후에는 호텔에서 쉬는 시간 있다고 했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 그게요. 일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오후에 마사지 일정이 들어갔어요. 패키지에 무료로 포함된 거예요.
마사지요? 그런 거 일정표에 없었는데요. 지수가 일정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아, 본사에서 추가한 거예요. 무료니까 좋잖아요. 할머니 쉬셔야 하는데요. 마사지 받으시면서 편하게 있으면 돼요. 수진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래요?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 어색할 것 같고 몸이 피곤해 호텔방에서 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준비한 일정이니 따라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가자. 정말요? 응. 호텔에 잠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마사지를 받으러 예약된 장소로 갔습니다. 마사지 샵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소파 2개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로비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직원이 나와 베트남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틴이 통역했습니다. 옷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가래요.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벗고 낡은 가운을 입었습니다. 얼룩도 있고 찝찝했습니다. 마사지룸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향 냄새가 강해 머리가 아팠습니다. 마사지사가 들어와 베트남어로 뭐라고 말했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마사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강한 압으로 어깨를 눌러 아팠습니다. 아야, 제가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약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사는 알아듣지 못했고 60분 동안 고통스러운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끝났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깨, 등, 허리, 모든 곳이 쑤셨습니다. 로비로 나왔더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마르틴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이게 174만 원짜리 여행이구나. 대형 여행사, 프리미엄 패키지, 노약자 최적화. 그 모든 말들이 무색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올라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민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보면 알아요. 수민이 안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대로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지수가 3달 동안 준비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행사를 믿었는데.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말이 점점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달러만 있으면 된다더니 환전해야 한대요. 오후에 쉬는 시간 있다더니 갑자기 스파 간대요. 심지어 마사지도 별로였어요. 저는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느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지켜보자. 내일도 모레도 같으면 그때 생각하자.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수민이 나가고 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세한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 틈은 더 커질 것입니다. 바람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은 더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습니다. 몸이 여전히 무거웠고 어제 마사지 받은 어깨가 더 아팠습니다. 약을 먹고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로비에 내려가니 가족들의 표정도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고 서연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마르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완벽한 관광 날씨예요.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마르틴은 잠깐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오늘 일정 설명드릴게요. 오늘 오전은 자유여행이에요. 점심 식사도 자유롭게 하고 오후 2시에 모여서 쇼핑센터 간 후 저녁 먹을 예정입니다. 자유여행이라니 마르틴이 한 말 중에 유일하게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오후 자유시간 저는 호텔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쯤 쉬고 나니 몸이 한결 나았습니다. 할머니 바다 가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수영복을 입고 뛰어왔습니다. 저희는 호텔 앞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모래가 보드라웠습니다. 손주들이 물가로 달려가 첨벙첨벙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도 발 담그세요. 지수가 제 팔을 잡고 물가로 안내했습니다. 발끝에 시원한 물이 닿았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스쳤습니다. 다낭에 와서 처음으로 평화로운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손주와 손녀가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한참 보다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명한 한식당을 찾아 그곳으로 모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삼겹살과 김치찌개 등 여러 음식을 주문했고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삼겹살 냄새가 구수했습니다. 할머니 소주 한 잔 하세요? 정훈이가 잔을 따라줬습니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고기를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다낭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잔을 비우고 또 한 잔, 그리고 한 잔 더. 석 잔을 마시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행이 이래야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꿀맛 같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좀 쉬다 보니 벌써 2시가 되었습니다. 자유여행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쇼핑센터로 출발할 거예요. 거기는 에어컨도 있고 편해요.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쇼핑센터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시장과 비슷했습니다.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상인들이 호객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싸요. 다른 데보다 훨씬 좋아요. 마르틴이 특정 가게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비단 옷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아오자이 한번 보세요. 예쁘죠? 점원이 옷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빨간색 아오자이였습니다. 얼마예요? $80. 80달러요? 비싸네요. 여기가 제일 싸요. 다른 데는 100달러 넘어요.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을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바로 옆 가게가 50달러래요. 뭐? 네이버 지도에 가격 나와 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마르틴에게 향했습니다. 마르틴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거기는 품질이 안 좋아요. 직접 가서 볼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옆 가게로 가서 확인해 보니 똑같은 아오자이가 50달러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품질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마르틴 씨, 지수가 마르틴을 불렀습니다. 왜 처음 가게가 제일 싸다고 하셨어요? 아, 그게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마르틴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아오자이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쇼핑센터를 나왔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계속 특정 가게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 리베이트 받는 거 아닐까?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르틴은 특정 가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데려가면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패키지구나 생각했습니다. 쇼핑을 마치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우리 가족을 데리고
마을 안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나무 테이블이 4개 있었고 파리가 날아다녔습니다. 여기서 현지식 먹을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큰 접시에 양념이 진하게 되어 있는 돼지고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네, 이 지역 특산 요리예요. 채식 메뉴는요? 채식 메뉴요. 네, 저희 이모가 채식주의자거든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마르틴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원래 준비했는데 오늘 재료가 떨어졌대요. 재료가 떨어졌다고요? 네, 시골이라서 그래요. 미안해요. 마르틴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이 빈 접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건강 때문에 10년 전부터 채식을 해왔습니다. 밥이랑 김치라도 드세요. 식당 주인이 밥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화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3달 동안 준비하며 채식주의자가 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분명 말했을 것입니다. 여행사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해안 케이블카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케이블카 타는 날이에요. 지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기대돼.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버스를 타고 바닷가에 있는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큰 건물이었고 케이블카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케이블카 타고 산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에서 보는 바다 전망이 정말 좋아요. 마르틴이 설명했습니다. 승강장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곳 뒤로 저희도 따라 줄을 섰습니다. 순서가 되어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구까지 20개 정도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찼습니다. 할머니 팔 잡으세요. 지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10번째 계단쯤에서 멈춰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마르틴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경사가 심하니까 여기 남으시죠? 올라가셨다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순간 바람이 뚝 끊긴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케이블카가 꽤 높이 올라가거든요. 어르신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엄마가 이걸 타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알아요. 그런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르틴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말렸잖아요 라고 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모실게요. 천천히 갈게요.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힘 충분히 돼요. 수민도 말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갈 수 있어. 저는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정훈이 한쪽 팔을 잡고 지수가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습니다. 마르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탑승구에 도착해 케이블카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햇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배들이 점처럼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예쁘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예뻐.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케이블카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방향, 구름이 움직이는 속도, 햇빛이 변하는 각도,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10분 후 산 정상에 도착해 케이블카에서 내렸습니다. 전망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둥글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경계가 희미했습니다. 얼굴을 쓸어 올리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찍자. 14명의 가족들이 모여 난간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밑바닥에는 작은 긁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틴은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케이블카를 탈 때도 그저 뒤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이게 노약자 최적화 패키지구나 생각했습니다. 노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망대에서 30분쯤 있다가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꽃잎에 난 상처처럼 작지만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오후에는 호텔에서 쉬실 거예요. 자유 시간이에요.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지수가 노크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왜? 제가 잘못 준비한 것 같아요. 여행사를 잘못 골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174만 원이나 냈는데 이게 뭐예요? 채식 메뉴도 없고 마르틴 씨는 계속 이상한 가게로 데려가고 할머니 케이블카 타는 것도 말리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케이블카 탔잖아. 바다도 봤고. 저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3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 알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 여행이 완벽할 순 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저는 우는 지수를 안아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가려진 진실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는 프리미엄이 아니었습니다. 노약자 최적화는 최적화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여행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달 동안의 준비, 2,400만 원이 넘는 돈, 가족들의 기대,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사소한 순간들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달러 사용 거짓말, 환전소 헤매기, 채식 메뉴 미제공, 리베이트 의심 가게들, 그리고 오늘 케이블카에서의 일, 언젠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곧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익숙한 침대, 익숙한 음식, 익숙한 공기가 그리웠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고 약통을 챙기고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러 로비로 내려가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짐을 들고 있었고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셨나요?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혹시 공항까지 어떻게 가세요? 여행사 버스 타고 가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호텔은 노약자용 차량 서비스 있는데 패키지 고객 전원 이용 가능하신데요.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노약자용 차량이요. 휠체어도 실을 수 있고 좌석도 편하고요. 공항까지 바로 모셔다 드려요. 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예요. 저희 가이드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정말요? 모든 프리미엄 실버 패키지 고객님들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용하실래요? 지금이라도 불러드릴 수 있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노약자용 차량이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있었던 서비스였다고요? 왜 가이드가 안 알려준 거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마르틴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버스 대기하고 있어요. 마르틴 씨, 정훈이 마르틴을 불렀습니다. 네. 노약자용 차량 서비스 있다면서요? 패키지에 포함된 거라면서요? 마르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있긴 한데요. 저희 버스가 더 편해요. 단체로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그걸 왜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드렸어야 했나요? 저는 더 좋은 방법으로 모셨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매일 힘들어 하셨어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 하시고 버스 타기 힘들어 하셨어요. 노약자용 차량이 있었다면 훨씬 편하셨을 텐데요. 아, 그건 미안해요. 제가 생각 못했네요. 마르틴은 형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에게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알려준 거 아니에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약자용 차량 쓰면 귀찮잖아요. 따로 부르고 따로 움직이고. 그냥 버스에 다 태우는 게 편하니까 안 알려준 거 아니에요? 마르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몰랐어요. 채식 메뉴도 몰랐어요? 달러 사용도 몰랐어요? 계속 모르는 것만 많네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일단 공항 가죠. 거기서 얘기해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르틴은 앞자리에 앉았고 저희는 뒤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노약자용 차량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하지만 마르틴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다른 서비스들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을요. 휠체어, 지팡이, 의료 지원, 식단 조절. 프리미엄 실버 패키지라면 당연히 있었어야 할 것들이 있었을 텐데 마르틴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귀찮아서?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가게로 유도한 것,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 같은 행동들, 그리고 서비스를 숨긴 것. 마르틴은 우리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 일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마르틴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틴은 어색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는 곧 이륙했고 다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일간의 여행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설렘으로 시작했던 첫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둘째 날, 진실이 벗겨진 셋째 날, 상처를 받은 넷째 날, 그리고 오늘. 이게 174만 원짜리 여행이라니. 부산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웠더니 무거웠던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노약자용 차량, 숨겨진 서비스들, 마르틴의 거짓말들. 2,400만 원이 넘는 돈을 냈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큰딸 수진, 작은딸 수민, 아들 정훈, 그리고 손녀 지수까지 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여행사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그래, 연락하자. 이건 아니야. 수진이 동의했습니다. 지수가 여행사 본사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키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몇 번 울린 후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투어 고객센터입니다. 밝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베트남 다낭 패키지 이용했는데요. 불만사항 접수하려고요. 네, 성함과 예약 번호 말씀해 주세요. 지수가 정보를 말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어떤 불만 사항이신가요? 가이드가 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노약자용 차량이 있었는데 안 알려줬고요. 채식 메뉴도 준비 안 됐고요. 계속 특정 가게로 유도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사과만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해요. 저희가 174만 원씩 냈는데 받은 서비스가 너무 부실했어요. 고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전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해 주세요. 저는 상담원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요? 2, 3일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수민이 물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정훈이 말했습니다. 2, 3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연락이 없자 지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번에 불만 접수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대기 음악이 흐르고 5분쯤 지났습니다. 고객님, 담당자가 오늘 연락드릴 거예요. 오늘이요?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투어 고객관리팀 박민수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불만 접수한 건으로 전화 기다렸는데요. 네, 확인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만이셨나요? 아까 상담원한테 다 말씀드렸는데요. 가이드가 서비스 제대로 안 알려주고 채식 메뉴도 안 나오고 계속 특정 가게로 유도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요? 네, 가이드가 서비스를 숨겼다는 증거, 특정 가게로 유도했다는 증거요. 호텔 직원이 노약자용 차량 서비스 있다고 했어요. 패키지에 포함됐다고요. 그건 호텔 측 설명이고요. 가이드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럼 뭐가 증거예요? 녹음이나 문서 같은 거요. 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계약서 보여주세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받기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계약 내용은 회사 기밀이에요. 고객님께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돈 낸 고객인데 계약 내용을 못 봐요. 원가와 계약 세부 내용은 공개 불가입니다. 규정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어떤 대우를 받은 건지도 모르잖아요. 규정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환불해 주세요. 환불 규정은 출발 전 취소만 가능합니다. 이미 여행을 다녀오셨으니 환불은 불가능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제대로 된 해명과 보상이 필요해요.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여행을 완료하신 경우 보상 조항이 없어요. 정훈이 전화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규정하시는데요? 규정이 정의는 아니잖아요.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럼 권한 있는 사람한테 연결해 주세요.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수진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0세예요. 평생 처음 해외여행 가신 건데 이렇게 당하고 오셨어요. 그게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규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때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요? 인터넷에 글 쓰시는 건 자유지만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사실 적시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명예훼손. 평생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의롭게 살라고, 잘못했으면 인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안내예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을 말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사실이라고 해도 회사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이게 대형 여행사가 할 말이에요. 저는 회사를 대표해서 안내해드린 겁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눌러온 울분이 깨어나는 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응?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수민이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엄마?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 80살 노인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난 35년 동안 교사였어. 잘못된 걸 보고 넘어가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싸울 거예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응, 싸울 거야. 어떻게요?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으로 불던 바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안으로 흔들리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노로 타오르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80살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떨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가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잡고 첫째 날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느렸지만 글은 정확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니 기록이 3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서비스는 어디로 갔는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인 174만 원, 총 2,436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노약자 최적화 코스 프리미엄 실버 패키지였습니다. 대형 여행사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약속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채식 메뉴는 준비되지 않았고 노약자용 차량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일정은 사전 고지 없이 바뀌었습니다.
가이드는 우리의 편의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했습니다. 노인을 보호한다던 말은 왜 현장에서 사라졌습니까? 배려한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손이 아프고 관절이 쑤셨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고객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80년을 살며 평생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글을 다 적고 펜을 놓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들어와. 지수가 들어와 책상 위 노트를 보았습니다. 뭐 쓰고 계세요? 우리가 겪은 일들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었어. 지수가 천천히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정확하게 쓰셨네요. 교사였잖아. 기록하는 법은 알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필요하면 쓸 수 있게 일단 정리는 해놨어. 지수가 노트를 덮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싸우실 거예요? 응,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책임 있어요. 제가 여행사 선택했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요. 같이 해요.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아이들이 거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운데 놓았습니다. 이거 봐. 아이들이 돌아가며 무거운 표정으로 노트의 글을 읽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자세하게 쓰셨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기억나는 대로 다 적었어. 이걸 어디에 쓰실 거예요? 일단 여행사에 보낼 거야. 그리고 필요하면 소비자원에도 보낼 거고. 명예훼손 운운하던데. 정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정 하나 안 넣고 사실만 적었어. 이건 명예훼손이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바뀌셨네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뭐가? 예전에는 그냥 참으셨을 것 같은데. 그랬지. 평생 참고 살았어. 하지만 이번엔 안 돼.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계속 당할 거야. 다른 가족들도 똑같이 속을 거야. 누군가는 말해야 해.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같이 싸워요, 엄마.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수가 도와줬습니다. 여행사 고객센터, 본사, 대표이사실, 모든 곳에 보냈습니다. 제목은 프리미엄 실버 패키지 이용 고객의 정식 문제 제기였습니다. 본문에는 제가 쓴 기록을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날짜별 사실관계, 약속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서비스 목록, 그리고 질문들, 답변 요청사항, 노약자용 차량 서비스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 요청, 채식 메뉴가 사전 협의되었음에도 제공되지 않은 이유, 현지 가이드 교육 및 관리 실태, 재발 방지 대책. 이메일을 보낸 후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소비자원에도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사흘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투어 고객 관리팀장 최연수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전에 박민수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보내신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이전의 형식적인 사과와는 달랐습니다. 사과보다 답변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요? 네. 현지 가이드 마르틴과 통화했고 호텔 측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노약자용 차량 서비스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이드가 안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실수요? 네. 가이드의 업무 태만입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채식 메뉴는요?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사전 협의 내용이 현지 레스토랑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커뮤니케이션 문제입니다. 최연수 팀장은 하나하나 인정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뭔가요? 현지 가이드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서비스 안내 매뉴얼을 개선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신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요? 여행 비용의 30%를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행 시 50%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최연수 팀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저번에 통화한 박민수라는 사람, 명예훼손 운운하던 사람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인사조치 예정입니다. 고객을 협박하는 것은 회사 방침이 아닙니다. 정말요? 네,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잘못을 인정했어. 정말요? 응. 그리고 환불도 해준대. 와, 지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공식 사과문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프리미엄 투어를 이용해주신 윤혜심 고객님께 이번 베트남 다낭 여행에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부 조사 결과 여러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저희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현지 가이드 재교육 실시, 서비스 안내 매뉴얼 개선, 고객 피드백 시스템 강화, 고객님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가 저희를 더 나은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프리미엄 투어 대표이사 김영호. 저는 사과문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정직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가 정직을 위해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늘 참고 넘어가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멋있어요. 뭐가? 포기하지 않으신 거요. 쉽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싸우신 거요. 저는 지수를 안아줬습니다.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뭐요? 정직, 존중, 목소리, 그리고 사람의 존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 바람처럼. 할머니, 나는 평생 바람의 결을 느끼라고 가르쳤어. 그런데 정작 나는 살면서 바람에 떠밀려만 살았어. 이번에 처음으로 바람을 내가 만든 것 같아. 지수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정말로요. 저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까지 살아볼 만하구나.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으로 시작된 바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안으로 흔들렸고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은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든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직 배울 것도 싸울 것도 느낄 것도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목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